안녕하십니까. 오늘이 세 번째인데, 한 번은 이렇게 뵙고 강의할 수 있었으면 했는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참 답답합니다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제목이, 한국인의 행복한 마음 찾기,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그 논어 내용하고 겹치는 부분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잠시 말씀드렸듯이 논어의 지난번에 한 다음 부분을 좀 이어서 좀 더 읽어 나가야 좋겠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에 한 논어 이후의 부분을 우리 함께 읽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기시석지 이 부분을 읽었는데요. 기억나시죠? 그 다음 부분은 이 자녀 교육법입니다. 오늘날 집집마다 어린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방법을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가정이 많은데요. 논어에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까운 곳에 해답이 있는데도 멀리서 찾다 보니까 참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상당히 우리가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아마 대부분 어린 자녀를 두고 계시는 부분이 안 계실 듯 해서 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해서 그냥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중요하긴 하지만요. 해석은 한번 하고 넘어가죠.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제자는 스승과 제자가 아니고요. 아우와 자녀들입니다. 아우와 자녀.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부형이 되죠. 아우의 반대는 형이고 자녀의 반대는 부모니까 부형이 됩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학부형이라고 했습니다. 학부모가 아니고요. 막내는 큰형이 꼭 아버지 같아서 학교에도 아버지 대신에 형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형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제자는 어린아이라는 뜻입니다. 어린아이는 입적 효죠. 집에 들어와서는 효도하는 것. 이것이 첫째 가르침의 지침입니다. 출적제, 밖에 나가면 쟤는 아우의 마음으로 공경하는 겁니다. 어른을 공경하는 것. 두 번째가 공경심입니다. 세 번째가 근이죠. 근, 조심성, 집중력, 그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집중력이 있어야 되고요. 근이 신, 네 번째는 신뢰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범애중, 다섯 번째, 이것은 두루두루 모두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는 친인이죠. 친인. 인은 착한 아이입니다. 착한 아이하고 친구 삼도록 하는 겁니다. 이 여섯 가지가 어린이 교육의 기본 철칙인데요. 그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하기는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려서 혹시 이 부분에 관심이 너무 많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제가 이 여섯 가지 자녀교육의 철칙을 가지고 한 권의 책으로 출판한 적이 있는데요. 10살 전에 더불어 노는 법을 가르쳐라. 이런 제목으로 책이 나왔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6가지가 우리 아이들이 잘 해내고 있다면 행유여력, 여력 그런 걸 해내고 여력이 있다면 그러면 즉 이 학문 글자를 배우게 하는 겁니다. 오늘날 엄마들이 대개 자녀 교육의 목표가 성적인데요. 잘못되었죠. 일단 인간이 된 뒤에 공부를 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비법입니다. 그럼 이제 건너가서요, 이 위정편의 내용을 하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자 말씀 하셨습니다. 위정이덕 비여북신 거기서이 중성공지.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위정, 정치하는 거죠. 하위 정사정. 정치하는 것은 이 덕을 가지고 하는 거다. 써있자는 가지고 써, 이런 뜻이고요. 원래는 이 구문은 이덕위정이 정상인데요. 덕을 가지고 정치를 한다, 이런 뜻인데 덕을 강조해서 뒤로 순서를 바꾸었습니다. 정치를 하는데 덕을 가지고서 하면, 비유하면 북신은 북극성입니다. 북극성과 같다. 북극성 혹시 보셨습니까? 우리는 참 알기가 어려운데요. 북극성을 옛날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카메라를 가지고요. 북극성을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그죠? 이 노출해가지고 이렇게 밤새 찍는 방법이 있죠. 그러면 북극성은 복판에 가만히 있고요. 나머지 별은 전부 밤사이에 한 바퀴씩 돕니다. 북극성을 에워싸고요. 한 바퀴씩 회전을 합니다. 그거를 찍은 사진을 보면 아주 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옛날 사람은 그걸 아셨던 모양인데요. 덕을 가지고 정치를 하면 북극성 같다. 거기서 북극성이, 기소는 자기 자리입니다. 자기 자리에 가만히 있는데 중성공지, 모든 별들이 향한다. 갈짓자는 북극성을 말합니다. 그 별을 향해서 돈다. 이건 무슨 소리냐면 이 북극성처럼 말이죠. 만약에 정치하는 사람이 덕을 가지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임금을 향해서 마음이 움직인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정치는 뭐고 덕은 뭘까? 정치는 뭔가요? 정자는 바로잡을 정자하고 같습니다. 바로잡는다라는 뜻인데요. 무엇을 바로잡는 걸까요? 비뚤어진 것을 바로잡습니다. 그러면 뭐가 바르고 뭐가 비뚤어진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덕이 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덕이 무슨 뜻인가요? 덕망이 있다, 덕장이다, 인덕이 있다, 많이 쓰지 않습니까? 도덕적이다. 무슨 뜻인가요? 덕. 막상 설명이 잘 안 되죠. 덕은 무슨 뜻이냐면 덕은 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앞에 괄호 안에 덕이라 무엇이냐 괄호 안에 덕은 덕이다. 덕자는 원래 오른쪽에 있는 글자를 썼습니다. 덕자요. 오른쪽의 글자는 보이죠. 무슨 뜻인지. 직심이죠. 고들직 마음심. 고든 마음입니다. 고든 마음. 그러니까 왼쪽의 덕자는 두인변에다가 오른쪽에 덕을 가운데 눈목자를 옆으로 한 겁니다. 옆으로. 그래서
이제 덕이 됐는데 원래는 직심, 곧은 마음을 말합니다. 곧은 마음이 있다면 비뚤어진 마음도 있는 거죠. 비뚤어진 마음이 없으면 곧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면 비뚤어진 마음이 무엇이고 곧은 마음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어렵죠. 오늘날 사람들은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기 때문에 늘 마음을 갖고 살아도 마음이 뭔지, 어떻게 생긴 건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자기 마음을 자기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마음이 어떤지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그림. 네모로 된 것은 사람의 몸을 표시한 겁니다. 사람의 몸이 반드시 네모로 된 건 아니지만 그냥 네모 상자처럼 사람의 몸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그 상자 속에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몸의 상자 속에 그 마음을 둥글게 지금 그렸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은 몸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몸 밖에 저 위쪽에 하늘 마음, 천심, 한마음 이거 다 같은 말인데요. 그 마음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이에요. 그래서 하늘 마음이 그대로 연결되어 있는 몸 안에 있는 마음이 둥근 부분입니다. 하얗게 되어 있는 둥근 부분. 그래서 둥근 부분이 바로 하늘 마음인데요. 그 하늘 마음이 곧게 내려온 것이 인간의 본래 마음, 둥근 마음입니다. 그러면 이 외에 또 오른쪽에 이렇게 비뚤어진 마음이 하나 있죠. 비뚤어진 마음. 이 비뚤어진 마음은 왜 생기는 걸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요, 다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뭔가? 다 나라는 걸 갖고 삽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나는 키가 몇 센치다. 내 마음은 이런 거다. 내 소신은 이렇다. 나다운 것은 어쩌다. 늘 나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나라는 것은요. 원래는 나가 없었습니다. 당신 거기 있잖아. 여기 몸 하나 있는 거죠. 몸 하나가요. 근데 이것을 원래 나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깐난 애들은요, 나라는 거 없습니다. 그냥 누워 있는 거죠. 물 위에 얼음이 2개 떠 있는데요. 이 두 얼음은 다 똑같은 물입니다. 알고 보면요. 그런데 얼음 하나에 눈이 붙었다고 생각해 보죠. 그러면 눈에 보이는 얼음이 있고 보는 얼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눈에 의해서 비교를 하게 됩니다. 보이는 것은 너고 보는 것은 나다. 사실은 하나인데 똑같은 물인데 눈 때문에 또 들리는 귀 때문에 이렇게 만지는 촉각 때문에 너와 나가 구별됐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건 사실 감각기관이 만들어낸 겁니다. 원래 있지 않았던 것인데요. 원래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없는 겁니다. 헛것이고요. 가짜인데 그 감각기관이 가짜를 만든 거죠. 나라고 하는 가짜를. 그런 뒤에는 내가 가짜인 나로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나가 그냥 사는 것이 또 아닙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뭘 만드느냐 하면요. 의식이라는 걸 만듭니다. 의식. 사람의 의식이 뭘까? 사람의 의식이요. 이 사람이 감각기관이 있게 되면 감각을 하죠. 보고 듣고 말하고 냄새 맡고 감각을 하는데요. 그 감각하는 것은 이 사람의 마음이 작동하는 거죠. 움직이는 거죠. 감각을 자꾸 하면서 그 감각 능력이 자꾸 커집니다. 처음에는 이것과 저것, 빨간 거와 까만 거 이렇게 구별만 하다가요. 자꾸 그 구별하는 능력이 커져서 이제 분별도 할 줄 알게 되고요. 헤아릴 줄도 알게 됩니다. 분별하고 헤아리는 그런 작동을 하면 공간이 생기죠. 우리가 일을 하면 일하는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이 의식이라는 겁니다. 의식. 그래서 그 일하는 공간이 마음 바닥에, 마음의 이 그 구석에 생기는데요. 바로 의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의식에서는 뭘 하느냐? 일을 하죠. 그 일하는 것이 뭐냐? 그 생각하고 분별하고 따지고 헤아리고 기억하고 뭐 이런 일을 합니다. 그런 일을 전부 통틀어서 한마디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사고력, 분별력, 뭐 기억력, 이런 거, 또 그 지각 능력 이런 걸 한마디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재주라고 합니다. 재주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거를 영어로 IQ라고 하죠. IQ 테스트 한다는 것은 재주의 그 수준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왜 사람마다 재주가 다를까요? IQ 지능지수가 왜 다릅니까? 근데 저는 90인데 내 친구는 150이다. 그러면 참 억울하죠. 똑같은 사람인데 왜 이렇게 불공평할까요? 한번 원인을 따져보시겠습니까? 재주란 그 구별하고 분별하고 헤아리고 알아차리는 기억하는 뭐 이런 능력인데요. 그건 어디에서 생겼을까요? 의식에서 나타나는 그 작용인데요. 그럼 그 의식은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어렵습니까? 바로 눈, 코, 귀, 입이라고 하는 감각기관에서 생겼습니다. 우리가 보시면 감각기관이 문 닫을 때가 있죠. 언제인가요? 숙면 상태 때 또는 만취해서 필름이 끊어졌을 때 이럴 때는 감각이 중단이 됩니다. 문을 닫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의식도 중단이 의식도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의식은 감각기관이 만들어낸 건데요. 그 감각기관은 어디에 있을까요? 몸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의식에서 작동하는 재주라는 것이 사람마다 다른 이유는 감각 능력이 다르기 때문이고 감각기관이 몸에 붙어 있기 때문에 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몸이 예를 들어서 흙으로 빚어 만들었다고 하면 몸이 다른 것은
그 몸을 구성하는 흙이 다른 겁니다. 곱고 보드라운 흙으로 만들어진 몸은 우수하고요. 거칠고 엉성한 흙으로 만들어진 몸은 이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내가 IQ 90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에 구성하고 있는 그 재료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것도 억울하지 않습니까? 왜 나는 그래야 될까요? 그러면 내 몸에 이 재료가 나쁜 이유는 한번 따져보죠. 어디에 있을까요? 왜 내 몸이 이렇게 됐나요? 예, 그렇죠. 바로 부모 아닙니까? 부모의 몸을 이렇게 떼서 만든 게 이 몸이니까 부모의 몸이 그 재료가 고급이 아니었던 거죠. 근데 부모 탓에 내가 IQ 90이다. 부모 탓 아닙니다. 왜냐? 부모가 남이면 남 탓인데 부모가 나고 내가 부모라고요. 그래서 부모만 원망할 것이 없습니다. 부모가 나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IQ 90으로 태어난 사람이 영원히 90이냐? 아닙니다. 인간의 몸은 바뀝니다. 그 90으로 태어난 사람이 그 몸에 이제 맑은 공기를 넣고 맑은 물을 넣고 정갈한 오염되지 않은 음식을 넣고 맑은 생각을 하면 점점 더 몸이 맑아집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는 IQ 110, 120 뭐 이렇게 되겠죠. 손자는 130, 150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요. IQ 130, 150 되면 시골에 안 살겠죠. 예, 어디에 갑니까? 예, 서울, 그 중에서도 강남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강남에서 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나쁜 공기, 나쁜 물, 나쁜 음식, 또 남들하고 경쟁하느라고 나쁜 생각. 그러면 몸이 점점 더 탁해집니다. 그래서 IQ가 150이었다가 그 아이는 이제 130, 손자는 110. 서울에 못 삽니다. 그럼 또 저 멀리 땅값 싸고 한적한 데로 가죠. 그럼 거기서 또 살다 보면 또 그 아이는 또 IQ가 120, 130 이렇게 순환하는 겁니다. 억울할 거 없습니다. 네. 지금 그 이천 같은 데는 물 좋죠. 특히 슬봉서는 산속의 공기 좋죠. 복받은 장소입니다. 그런데 살아야 합니다. 거기다가 뭐 교통도 요새 별로 아주 나쁘지도 않고요. 이렇게 그 사람의 재주는 그 돌고 돌아서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재주 속에, 의식 속에 나라는 것이 들어있는데 그 나는 그냥 처음에 너와 구별되는 그 나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자꾸 더 강화됩니다. 어떻게 강화되느냐면요. 사람이 경험한 내용을 이 기억이라는 형태로 의식에다가 저장합니다. 의식이 일하는 공간이고 사무실이라고 한다면 일한 내용을 그 정리해서 또 사무실에 보관을 하죠. 그것처럼 삶의 내용을 기억이라는 형태로 차곡차곡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기억 덩어리를 나라고 하는 것으로 강화시킵니다. 사람이 기억상실증에 걸리면요. 뭐 꽤 많이 걸린대요. 기억상실증요. 기억상실증에 걸리면 돌아다니죠. 제가 누군지 아세요? 이렇게 물으면서 다닙니다. 당신이 왜 당신을 묻고 다닙니까? 아니요. 제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기억을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바로 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온 기억입니다. 기억이 사라지는 순간 나라는 것도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기억이라는 것이 원래 없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것은 원래 없었던 겁니다. 그 없었던 것이 이제 도깨비처럼 들어와서 이 몸을 끌고 가는 주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하늘 마음은 지난 시간에 우리 기억나십니까? 살리고 싶은 마음이다. 하늘 마음은요. 그래서 만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배고플 때는 밥 먹으라고 하고 피곤할 때는 쉬라고 합니다. 밤에는 자라고 하죠. 그래서 졸린다는 것은 하늘이 자라고 하는 건데요. 하늘이 하늘 마음에서 자라고 하는 명령이 쭉 내려옵니다. 그러다가 그럴 때 우리는 졸리는 느낌이 듭니다. 아, 졸렸다. 이런 느낌이 올 때는 하늘이 자라는 명령인데, 그런데 우리의 의식 속에 나라는 것이 강하게 박혀 있으니까 늘 나는 내 것 챙기는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잠이 오는데 그 순간에 내 것 챙기는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면 손해인데, 본전 찾아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 자지 말고 본전 찾아 라고 하는 생각을, 그런 그 판단을 내리죠. 그러면 그 판단에 의해서 그 하늘 마음이 똑바로 내려오지 않고 옆으로 삐딱하게 가버립니다. 당구공이 똑바로 오다가 옆에서 치면 옆으로 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 옆으로 가는 이 마음이 두 번째 생긴 마음입니다. 졸리는 마음이 첫 번째라면 자기 싫은 마음은 두 번째 생긴 마음이죠. 그래서 두 번째를 아라고 합니다. 버금아라는 게 두 번째고요. 마음이니까 악입니다. 두 번째 생긴 마음. 악,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게 악이 오른쪽으로 비뚤어져 나간 욕심 덩어리입니다. 이 악은, 욕심 덩어리는요, 가만히 있지 않고 채우려고, 채워달라고 보채입니다. 욕심은 채우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내한테 채워줘 이렇게 자꾸 명령하니까 내가 그 명령에 따라 욕심 채우느라고 우왕좌왕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욕심은 원래 없었는데요. 없던 것이 들어와가지고 본래 내 마음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서 채워달라고 하는 건데, 알고 보면 원수죠. 본심을 밀어낸 원수인데 그 원수인 줄 모르고 욕심 채우는 삶을 사는데요. 욕심은 채우다가 보면 채울 수가 있고 못 채울 수가 있습니다. 못 채우는 것이 불만이죠. 불행입니다. 그런데 채우면 행복인 줄 아는데요. 채우고 나면 더 큰 욕심이 또 생겨요. 욕심은 자꾸 커집니다. 그래서 1억만 채우고 나면 10억 채우고 싶고, 10억 채우면 100억 채우고 싶고, 그래서 욕심 채우는 삶은 영원히 채우지 못하는 영원한 욕구 불만에 빠집니다. 욕심을 못 채우는 것이 불행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 욕심 채우는 삶을 사는 것은 불행으로 끝나는 삶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욕심 채우느라고 불행하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욕심이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밖으로 나오면 내 거 챙기는 마음이기 때문에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픕니다. 사촌이 논사면 배 아프다는 말이 있는데요. 다 그런 거 아닙니다. 정말 사이 좋은 사촌들은요, 서로 행복해서 뭐 자축을 하죠. 그런데 배 아픈 사람은 사촌이 논사도 배가 아픕니다. 내 것을 챙겨야 되는데 왜 사촌이 논을 삽니까? 내가 사야지. 형제가 논을 사도 배가 아픕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은요. 맛있는 게 있는데 부모가 먹어도 배가 아픕니다. 내가 먹어야지. 그래서 욕심이 많은 사람은요,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욕심 많은 사람이 평소에 남이 잘 될 때 배가 아파서 심술을 부리죠. 행패를 부립니다. 그런데 행패 부리려고 하다가 보니까 또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요. 내가 남한테 행패 부리면 남이 나를 뭐로 할까? 인간 취급도 안 하겠지. 라는 생각을 하면 참고, 행패 부리고 싶은 마음을 참고 축하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배는 아프지만 남 눈이 두려워서요, 축하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축하주 한잔 하자, 이렇게 이제 그 말을 하고 축하주 한잔 하게 됩니다. 술을 한 잔, 두 잔 마시다 보면 의식이 흐릿해지죠. 판단이 서서히 마비가 됩니다. 그러면 배 아픈 마음을 참아야지 남들이 나를 우습게 할 테니까 라고 하는 그 판단을 못하게 됩니다. 흐릿해져서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바로 행패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술주정이라는 거죠. 술주정. 그래서 술주정을 하는 사람은 그 억눌렀던 욕심이 있다가 술에 취했을 때 그 욕심이 노골적으로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럼 술주정 부린 사람을 어떻게 하면 제어할 수 있나요? 그냥 따귀를 한 대 때려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정신이 부쩍 들죠. 아이고, 내가 이러면 또 안 되지. 그래서 다시 조용하게 있다가요, 또 술을 한 잔씩 더 먹으면 또 똑같이 술주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될까요? 더 먹여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뻗어가지고 뭐 술주정이고 뭐고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인간의 마음의 속성을 아시면 사람들의 행동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저런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욕심으로 살아가면요, 결국은 다 못 채우기 때문에 불행에 빠지지만 그 불행이 서서히 다가오기 때문에 적응이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찾아오면 불행이요, 적응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적응이 안 되면 감당을 못하죠. 자기 삶의 주체를 못합니다. 그럼 어떡하나요? 최악의 경우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그 노는 시간에 마음이 어떤 건지를 좀 알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죠. 그럼 내 친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한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방법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예컨대 그 아주 깊게 연애를 하고 있던 친구가 실연을 당했다, 갑자기. 그러면 이제 이 고통이 갑자기 온다고요. 갑자기 너무 큰 고통이 오면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데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친구를 살릴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제 그 친구의 마음 상태를 한번 들어가 봐야 됩니다. 지금 그 너무나 큰 고통 때문에 삶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고통의 원인을 찾아봐야 됩니다.
그 원인은 실현을 당했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어떤 실현 당하기 전에 어떤 마음이었나요? 예. 그 사람하고, 그 애인하고 함께 살고 싶었던 욕심이 너무나 컸던 거죠. 그런데 실현당함으로써 그 욕심이 갑자기 그 욕심을 못 채우는 상황이 되니까요. 너무 큰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은 욕심에서 비롯되는 거니까 욕심을 없애버리면 고통도 없어지겠죠. 그런데 너 욕심 좀 없애라.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없앱니다. 그러면 그 욕심이 어디서 생기는 건가 한번 원인을 찾아보죠. 그 욕심 어디서 나왔나요? 내 것 챙기는 계산에서 나왔죠. 모든 욕심은요. 그러면 내 것 챙기는 계산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작용입니까? 의식에서 일어나는 거죠. 의식.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의식을 지워버리면 되죠. 희미하게. 그러면 욕심도 사라지겠죠. 그러면 고통도 사라집니다. 그러면 이제 욕심을 의식을 지우면 되는데 제일 빨리 지우는 방법은 뭘까요? 의식을 흐릿하게 하고 의식이 없어지게 만드는 제일 빠른 방법. 아시겠습니까? 제일 빠른 방법은요, 폭탄주 아닙니까? 입 벌려! 그리고 폭탄주를 한 서너 잔 들이부으면요, 의식 없어집니다. 그러면 고통 없다고요. 눈물 줄줄 흐리던 애가 꽥꽥 소리만 지르고 아무 고통 없습니다. 그러다가 술이 깨면 또 고통에 빠진다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재워버리면 됩니다. 잘 때는 고통이 없죠. 의식이 없으니까요. 그러다가 잠 깨면 또 고통이 생기겠죠. 그러면 또 술 먹여야 됩니다. 그러면 계속 술 먹이고 재우고 술 먹이고 재우고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3년만 하면 됩니다. 어떻게 3년이면 끝날까요? 자는 동안에 술 취한 상태는 또 술 취해 있을 동안에는 나라는 것이 없어집니다. 왜? 의식이 없어지니까요. 그러면 하늘이 살아라 라고 하는 명령을 바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술 취했을 때 잠잘 때 하늘이 뭐라고 명령하느냐? 잊어버려라. 도움 안 되는 걸 왜 그렇게 골똘히 생각하느냐? 그러다가 네가 못 산다. 빨리 잊어버려라. 이렇게 하늘이 자꾸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푹 자고 일어나면요, 고통이 훨씬 적어지죠. 그러다가 생각하면 또 고통이 생깁니다. 그러나 어제 고통보다는 줄어 있습니다. 그래서 길어도 3년 이상은 잘 안 갑니다. 우리가 부모 돌아가시면 너무나 큰 고통이죠. 그 고통을 줄이는 비법이 상을 입는 겁니다. 그래서 상 중에 빈소에서 이렇게 이제 부모님이 살아계셨다고 생각하고 빈소에 들어가면 위로가 됩니다. 그러면서 차츰차츰 고통이 줄어드는 건데요. 그래서 3년이라는 건 되게 만 2년인데요. 한 2년쯤 지나면 그때는 이제 잊어버리고요. 또 다른 사람 사귀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더 빨리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면요. 욕심이 생기는 근본 원인은요. 의식 속에서 사람이 그림을 그립니다. 의식의 그림을요. 우리는 그냥 사는 게 아니고 의식을 딛고 의식을 바탕으로 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 의식 속에 어떤 그림을 그려놓느냐? 자기의 삶의 방법을 그려놓죠.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왜 슬프냐면요. 부모와 나는 언제나 함께 즐겁게 산다는 그림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강력하게 그려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식을 바탕으로 살아가는데요. 갑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내 삶의 바탕이 깨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삶을 주체하지 못하고 못 견디는 그것이 고통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개 중에요. 부모와 내가 늘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림을 그려놓는 게 아니고 지겨운 부모다. 좀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그림을 그려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부모가 돌아가시면 슬프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슬프다, 기쁘다 이런 것은 그 바닥에, 마음의 바닥, 의식 속에 자기가 어떤 그림을 그려놓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남녀가 연애를 해도요, 이런 그림 그려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과 한 달만 사귀고 싶어 라든가요, 3일만 사귀고 싶어 라는 그림을 그렸다고 하면요, 한 달 그린 사람은 한 달이 지나도 안 떠나고 있으면 성질이 납니다. 3일간 사귀는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해요? 3일 후에 안 떠나면 성질이 나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실연당해서 고통받고 있다는 것은 내 마음에 내가 함께 사는, 평생을 함께 사는 그림을 그렸기 때문이므로 고통은 내 탓입니다. 그걸 알게 되면요, 내 스스로 그 그림을 지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고통도 사라집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들이 고통받는 것은 거의 몸이 아파서 고통도 받지만 마음의 고통이 참 많습니다. 우울하다, 답답하다, 전부 마음의 고통인데요. 그 고통의 원인을 이제 아시겠죠? 그렇다면 그 고통의 원인을 아셨다면 스스로 자기의 고통의 원인을 찾아서 자기가 지우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우리가 잘 알게 되면 이 마음에서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고통받으면서 사는 마음은 욕심인데, 욕심에 끌려가서 가면서 살면 나도 고통받지만 남도 괴롭힙니다. 욕심은 내 것 챙기는 마음이므로 남이 잘 되면 남한테 시비를 걸죠. 남을 괴롭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욕심 많은 사람을 싫어합니다. 욕심 많은 사람 옆에 가면 나를 괴롭히고요, 나한테 시비 붙고, 나한테 빼있는 소리를 하고요, 심지어는 나를 물리적으로 때리기도 하고. 그래서 욕심 많은 사람 옆에는 가기가 싫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한테 가고 싶나요? 욕심이 하나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 가면 그 사람은 나를 남으로 보지 않습니다. 나를 남으로 보는 것은 욕심이므로, 욕심이 없는 사람은 남이 없습니다. 제일 가까이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요? 부모님이죠. 부모님은 욕심이 있지만 자기 아들, 딸한테는 욕심이 거치고 본래 마음이 나타납니다. 희한하게도요. 근데 요새는 부모도 너무 욕심 많아서 아들, 딸한테도 욕심 부리는 부모가 꽤 있습니다만 그거는 정상이 아니고 비정상이어서 그렇습니다. 정상적인 부모는 욕심이 많아도요, 아들, 딸한테는 그 욕심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전에 누구라 그러더라, 연쇄살인범 10명을 죽였대요. 하여간 연쇄살인범이 있는데요, 제일
두려운 일이 무엇이었냐? 자기가 살인을 한 뒤에 핸드폰을 받았더니 자기 아이가 전화했더라는 거예요. 아빠 괜찮아? 아빠 몸은 괜찮아? 라는 전화. 그때 가장 두렵고 무섭고 마음이 아팠다 그럽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이의 전화를 받는 순간 본래의 마음이 돌아온 거죠. 본래의 마음은 하늘 마음이죠. 하늘이 무서워집니다. 세상이 무서워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녀한테는 하늘 마음을 드러내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부모를요. 그래서 부모를 만나면 내가 실수를 해도 용서하고요. 내가 잘못한 것도 다 받아주고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희생을 합니다. 맛있는 거 있으면 본인이 안 드시고 내한테 줍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는 목숨도 버립니다. 그런 희생하는 부모를 보면요. 너무 좋죠. 그래서 우리는 고향에 부모가 계신다더라도 마음은 고향에 가 있습니다. 날씨가 더우면 어떻게 해요? 우리 부모님 괜찮을까? 선풍기라도 하나 사드려야 되지 않을까? 에어컨은 또 어떨까? 날씨가 갑자기 추우면 우리 부모님 감기 안 걸리셨는지 그 걱정부터 먼저 합니다. 부모 걱정부터. 그러니까 몸은 이렇게 도시로 큰 아들은 하나들은 저 목포에 가 있고 하나들은 부산 가 있고 뭐 동경에도 가 있고 이렇게 서울에도 가 있고 이렇다 하더라도 고향에 계시는 그 부모한테 마음은 다 모입니다. 마치 모든 별들이 북극성을 향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임금이 대통령이 그런 부모의 그런 마음으로 그것이 덕인데요. 똑바른 마음, 그런 마음으로 정치를 하면 어떻게 될까? 온 국민이 아들, 딸이 부모에게 향하듯이 온 국민의 마음이 임금에게로, 대통령에게로 향합니다. 온 국민. 우리는 이렇게 꿈에라도 부모님을 만나면 행복해지죠. 길을 가다가 부모님을 보면 설렙니다. 와, 달려가죠. 너무나 좋은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설레는데요. 설레는 사람을 우리는 님이라고 하죠. 님, 애인입니다. 그래서 그 애인이라는 말은 남녀 간에만 쓰는 것이 아니고요. 내 마음을 설레게 하는 사람은 누구나 애인입니다. 어머님이 애인일 수도 있고 옆집 할머니가 애인일 수도 있고요. 우리 학교 선생님이 애인일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을 설레게 하는 사람은 다 애인인데요. 그 애인을 우리는 님이라고 하죠. 님. 그런데 임금이 말이죠. 온 국민을 아들, 딸처럼 사랑하고 온 국민에게 희생을 한다면 그 임금은 욕심이 하나도 없는 그런 하늘 마음으로 가득한 거룩한 사람입니다. 거룩하다는 걸 우리말로 금이라고 합니다. 금. 그래서 우리의 애인이 거룩하다. 임금입니다. 임금. 그러니까 임금은 뭡니까? 거룩한 우리 애인. 그래서 온 국민이 그 임금에게 향합니다. 시골에 가서 고향 그 부모님한테 용돈을 드리고 오면 흐뭇하고 기분이 좀 좋습니다. 아마 돈 쓰고 기분 좋은 경우는 그 경우겠죠. 그런데 임금님이
거룩한 애인이 정치를 하면 온 국민이 임금님에게 용돈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세금을 내고 싶어집니다. 세금을 내면 흐뭇하고 행복해집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제대로 된 정치입니다. 그래서 공자는요, 아까 문장은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할까에 대한 거지만 이 문장에서는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정답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전 세계가 그런 임금의 정치 없지 않습니까? 온통 욕심 채우느라고 부정부패를 일삼는 그런 정치인들이 정치를 하는 거죠. 논어 읽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음부터 바꿔야 됩니다. 마음 바꾸는 거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마음을 바꾼 사람이라야 이제 욕심이 없어지고요. 욕심이 없어지면 하늘 마음이 옆으로 비뚤어지지 않고 똑바로 내려오죠. 똑바로 내려오면 그것이 덕입니다. 그래서 덕 있는 사람은 그 하늘 마음으로, 부모 마음으로 세상을 다스리는데요.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다 살린다. 부모는요, 자기 아들, 딸을 다 살리고 싶습니다. 애 하나가 위험에 빠지면 그 애를 위해서 목숨 바치고 목숨 걸고 뛰어들어갑니다. 하나도 희생시키지 않고 다 살리고 싶은 그런 정치를 하는 것이 다스리는 것이죠. 그리고 정은 바로잡는 건데요. 어떻게 하면 모두를 살려서 바로잡는 것이 될까?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제일 왼쪽에 있는 그림은 사람이 천사같이 하늘 마음으로 꽉 차 있는 마음이죠. 그래서 누구나 사람은 천사의 마음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다가 내 것 챙기는 계산을 하면서 욕심이 자꾸 생기죠. 그래서 보통 사람은 그 가운데 그림처럼 욕심이 상당히 많이 생겨 있습니다. 이 욕심이 생긴다는 것은 마음이 망가진 겁니다. 제일 오른쪽은 뭡니까? 마음이 거의 다 망가졌죠. 검은 욕심으로 꽉 차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거의 악마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악마라는 말 많이 쓰는데요. 악마가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 속에 있습니다. 내 마음 속에 욕심이 자꾸 커져서 꽉 차게 되면 그것이 악마인 거죠. 그래서 사람이 산다는 것은 천사로 태어났다가 보통 사람이 되었다가 자꾸 악마로 바뀌어가는 과정입니다.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치란 바르게 한다는 건 무엇인가? 이 악마를 향해서 달려가는 이 방향을 사람들로 하여금 바꾸게 하는 겁니다. 그쪽으로 가면 악마가 되어서 불행해지는 거야. 그러면 너도 불행하고 남도 불행해지는 거야. 빨리 방향을 바꾸어서 본래의 자기 모습으로 돌아와야 돼 라고 깨우치는 겁니다. 그것이 바른 정치이기 때문에 욕심 많은 사람은 정치할 자격이 없습니다. 예컨대 바둑을 예를 들면 바둑 구단이 돼야 바둑 못 두는 사람을 가르칠 수 있죠. 바둑을 못 두는 사람이 바둑을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욕심이 없는 사람이, 하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하늘 마음을 가지도록 가르칠 수 있는 것이지, 하늘 마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하늘 마음을 갖도록 깨우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치를 하기 이전에 제일 먼저 정치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그것을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나 정치하는 거 아닌데요. 덕 있는 사람을 우리는 정치가로 추대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덕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해야 되겠죠. 논어를 쭉 읽어보면요. 군자는 이렇고 소인은 이렇다. 그 내용이 쭉 나오는데요. 그런 걸 모아서 군자의 방식으로 사는 사람이 덕 있는 사람이고요. 소인의 방식으로 사는 사람이 덕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논어에 어떤 말이 있을까요? 군자는 잘못이 있을 때 내 탓이라고 한다. 소인은 잘못이 있을 때 남의 탓이라고 한다. 그러면 남의 탓으로 하는 사람을 뽑으면 안 되겠죠. 군자는 남의 좋은 점을 말하고 소인은 남의 나쁜 점을 말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남의 나쁜 점을 말하는 사람을 뽑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 출마한 사람들이 전부 남의 나쁜 점만 말한다 라고 하면 다 소인인데 그렇다면 참 고민이 되겠죠. 그래서 이 민주주의의 선거제도의 가장 큰 이 단점은요, 이 욕심 많은 사람들이 주로 출마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제도에 대해서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에서 보면요, 이 악마는 그 속이 시커멓게 썩어 문드러진 건데요. 이 팔다리가 썩어가도 이걸 도려내고 회생시키는데 참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마음이 썩어 문드러졌다. 이걸 도려내고 본래 마음을 회복하는 데는 상당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하지 않고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함께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제일 좋은 것은 먼저 노력해서 천사처럼 된 사람이 앞에 나와서 이끌어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것이 논어에서 말하는 최고의 정치고 맹자가 말하는 왕도 정치입니다. 그 왕도 정치가 실현되면 모두가 다 함께 다 잘 살 수 있는 그런 천국이 건설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문장이 있는데요. 시간이 좀 애매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장을 읽고 해석만 제가 하고 해설은 휴식 시간을 가진 뒤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위에 한자를 좀 어렵더라도 한자 한번 읽어보시죠. 자공왈, 자공이 말했다. 빈이 무첨, 빈은 가난할 빈자죠. 빈부할 때 빈. 가난하면서 무첨은 없을무 아첨할 첨, 아첨함이 없다. 또 부자이면서도 무교, 교는 교만입니다. 교만함이 없다. 하여, 그런 사람 어때요? 하여는 어때요? 이겁니다. 공자 말씀하십니다. 가야 좋지. 그런 사람 참 좋지. 대개 사람은 가난하면 아첨하고 부자면 교만해지는데요. 그 공자가 그거 좋지. 그러나 미약 같지 않다. 같지 않다는 건 못하다라는 뜻입니다. 다르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말에도 같지 않다라고 하면요, 못하다는 뜻입니다. 뭐보다 못하냐? 빈이락. 빈이락. 가난할 때는요, 즐거워야 돼. 가난해도 행복해야 됩니다. 부의호래자.
부자가 되면 얘를 좋아해야 됩니다. 그것이 더 좋은 거야. 그랬더니 자공이 말합니다. 이 자공은 공자의 제자인데요. 시경에서 말하기를 여절여차 여탁여마 여자는 같을 여 절하는 것 같이 차하는 것 같이 탁하는 것 같이 마하는 것 같이 절차탁마입니다. 절차탁마 이것은 이 옥이나 금강석 다이아몬드 뭐 이런 귀한 비싼 그런 보물을 이제 가공할 때 정성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그 가공할 때 이게 자르죠. 가공할 때 정성을 다해서 자릅니다. 만약에 뭐가 잘못 깨지면 이건 뭐 엄청난 손해니까요. 그래서 그 귀금속 가공하는 사람이 자르듯이 살살살살 이렇게 사포 같은 걸로 밀듯이 탁은 이렇게 쪼는 겁니다. 이렇게 쪼듯이 마는 이렇게 갈듯이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하라. 바로 학문을 그런 소리입니다. 이건 시경에서 학문을 그냥 대충 하면 되느냐. 우리 논을 이렇게 그냥 와서 1시간 이렇게 듣다가 집에 가시고 안 됩니다. 지극정성으로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읽고 반성하고 나는 그렇게 되는가 이렇게 해야 효과가 있지요. 너무 좋은 이야기네 라고 하고 끝내면 도로아미 탑을 돼버립니다. 예. 그래서 자공이 말하기를 지극정성으로 학문을 하라고 시경에서 말했다. 사지위 이 사자 위 이글을 위자 이것을 말하는군요. 예. 이게 무슨 뜻일까요? 좀 어렵죠. 예. 이게 무슨 뜻이냐면 비니무첨 부이무교 이거는 보통 사람으로서는 괜찮은 건데 더 좋은 것은요. 가난해도 행복하고 부자면 얘를 좋아하는 것 이게 더 행복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공이 그런 수준이 되기 위해서는 학문을 하지 않고는 그렇게는 안 된다라는 걸 안 겁니다. 그래서 이 자공은 학문하라는 말이군요 라고 대답해야 될 텐데 훨씬 더 대화의 내용을 이렇게 고차원적으로 해서 시경에 여절여차 여탁여마 절차탁마 하라 라는 말이 있는데 그 소리군요. 그 뜻이군요. 학문을 하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자가 말합니다. 그 말의 뜻을 소화해서 이렇게 다른 말로 이렇게 멋있게 표현하는 걸 보면 참 흐뭇했습니다. 그래서 공자가 사야가 자공의 이름입니다. 공자는 꼭 제자의 이름을 말했습니다. 왜냐? 제자들을 아들, 딸하고 똑같이 생각합니다. 남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꼭 이름을 불렀습니다. 사야는 비로소 더불어 시를 말할 수 있겠구나. 가여언시. 하는 건 구나 뭐 이런 감탄사고요. 비로소 더불어 시를 말할 수 있겠구나. 고저왕이 지례자. 이거는 왕 지나간 거를 고 말해주니까 지례자 오는 걸 아는 자이구나. 이런 건데요. 좀 한 10분 쉬었다가 자세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